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어제 밤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전까지 비가 조금 왔었는데 마지막 꽃샘추위 또 마지막 봄비로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비가 가시고 나면 본격적으로 더위가 또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등산 일정이 좀 있었어요. 그냥 하고 있는 모임에서 아침에 산에서 행사가 좀 있었는데, 참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비가 오는 바람에 그 행사만 좀 간단하게 치르고 아침부터 점심까지 낮술만 진탕 마시다가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이렇게 카페에 글을 좀 올려놨고요. 일단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험 섹터라든지 금융 섹터에 대한 언급도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뭐 내용으로만 보면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장단기 역전 현상 발생 가능 이슈와 현 시점 한국 포함 전 세계 증시의 위치에 대한 부분을 뭐 복합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마 영상에서도 이틀 전부터 목요일 날부터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거의 3주 가까이 시장에 대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뷰를 계속 연일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장의 변화를 언급을 좀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미 목요일 날부터 우리 회원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밈 주식이 아주 활발하게 또 이번 주만 하더라도 게임스탁이 뭐 70%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는 모습을 보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흔히 말하는 개잡주들의 장세가 펼쳐진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이 암묵적으로 위기 상황을 조금 대변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징후들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데, 항상 그래요. 반복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고 또 반복된 호재도 호재가 아닙니다. 또한 아주 좋은 호재가 있어도 주가의 위치가 높다면은 이 또한 또 악재로 작용을 하고요. 악재가 가득한 시장이지만 주가의 위치가 싸면은 이 또한 악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 시장의 이런 시황이라든지 내용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시장은 또 갑작스러운 악재의 출현을 항상 두려워하고 그에 따른 불확실성을 무서워하며, 이 불확실성이 공포를 키워내는 거죠. 사실 아직 발생되지 않는 일에 대한 부분을 저는 미리 조금 체크를 하고, 시장에 있는 스마트 머니들이 이미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 부분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글을 좀 무거운 글을 올린 거죠. 좀 무겁죠. 네, 시장 잘 올라가고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라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좀 무거운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기사 내용들을 보면 미국채 10년물, 2년물 금리 역전보다 뭐 주목해야 할 지표 해서 이 내용은 3월분, 3개월물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기사로 보시면 되고, 또 이거는 10년물, 7년물 역전, 경기 침체 징후로 보기 어렵다, 뭐 이런 내용들, 현재 뭐 약간의 이 역전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약간의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고, 미 주식 과매도 왔나 금리 폭등에도 버티는 투심, 즉 긍정론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긍정론이 살아있는데, 사실은 금리가 폭등 중에 있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고 사실은 갈피를 못 잡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 일촉즉발의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보면요. 미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장단기 역전 현상 발생 가능 이슈와 현 시점 한국 포함 전 세계 증시의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저도 문득 떠올랐는데, 말 그대로 이제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외양간 잘 고쳐놓은 다음에 소 안 이르는 전략을 취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2년 증시는 시작부터 말 그대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정말 힘든
1월, 2월 시장을 겪었다라고 봅니다. 미국발 긴축,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정말 미치게 올라오고 있는 유가와 원자재,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 외 뭐 오스템 사건이라든지 뭐 셀트리온 관련된 급락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등등 수많은 악재들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보내왔었는데요. 참 재밌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더니 빠지던 증시는 하락은 멈췄고 FOMC에서 금리를 확정하니 시장은 폭등을 하면서 더더욱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시장은 안도하며 상승을 진행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또한 시장을 그렇게 어느 정도 예측하고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보여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왜 이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시황의 뷰를 바꾸려 하는지, 그건 바로 미국의 국채 금리의 급등이 불러올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의 발생 때문입니다. 한 3주 전인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좀 이런 언급을 좀 드렸어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조만간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할 것이다. 아직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예요. 왜 2년물과 단기물은 실질 금리를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준이 아직 금리를 안 올렸는데 안 올렸죠.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은 시간 문제지 역전 현상은 무조건 나오는 이슈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시점이 않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위에 링크되어 있는 시중의 기사 내용에서는 사실은 전혀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네요. 통상 경기 침체는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나서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내에 다가오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저는 봤을 때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고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과거에 흔히 말하는 글로벌 공급망이 잘 되어 있고 중국을 필두로 한 이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었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저가의 물건을 대거 미국에 공급을 하고 또 아마존의 이 온라인 제품 판매 즉 혁신이 일어나면서 제품 가격을 대거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시장은 그 당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시장이었었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은 시장 자체가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지속되었던 미국 등 선진국의 보유무역과 자국주의 패권 경쟁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말 그대로 자원 전쟁으로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지핀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말 그대로 불난 집에 휘발유를 확 불어버린 거죠. 우리는 지난 과거 2018년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당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그때도 시장이 정말 힘든 1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과의 마찰,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뭐 이런 세 가지 크게는 악재가 있었는데 그 당시도 각자 도생의 시작점이었어요. 미중 무역 분쟁, 패권 다툼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생존을 위한 강대국들의 대결이었는데 이게 지금 확대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원 전쟁이 터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 아주 특이사항이었죠. 뭐 금리로 인한 단기적인 쇼크도 분명히 올 수 있는 자리에서 코로나라는 대재앙이 발생함으로 인해 연준이 말 그대로 무한정 돈 풀기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준 것은 연준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준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갔고요. 자, 그럼 앞으로의 상황은 어떨까요? 네, 말 그대로 무한대로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아직 돈을 회수도 하지 않은 거죠. 시작도 안 했습니다. 5월이 지나고 9월쯤 되면 돈 풀기가 아닌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 팩트라는 겁니다. 더 이상 돈을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유동성은 점점 좁혀들겠죠. 아직 좁혀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바로 직전 연도에 대한 내용만을 가지고 기사가 3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런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그런 반대로 생각을 하는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장, 즉 흔히 말하는 미스터 마켓이 예를 들어 상승하고자 해서 다시 지수가 고점을 넘기고 그런다면 지금의 제 글이 기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보았을 때 지금 시장을 다시 상승시키기에는 상승 동력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부터는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지수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수가 폭락을 해도 반사 이익으로 상승하는 종목군들 혹은 지수가 빠졌을 때 새로 등장한 테마들은 무조건 있습니다. 굉장히 또 폭등을 하는 종목군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종목들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만 피한다면 대부분의 종목 중에는 아주 좋은 종목군들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을 찾기 위한 노력과 다른 한편에서는 지수 하락의 테마가 될 수 있는 섹터 종목군들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금요일날 미국 10년물부터 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한 모습입니다. 뭐 1개월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 1개월 뒤 뭐 11%가 폭등을 해버리고 2년물 같은 경우는 7%가 올랐죠. 3년물 뭐 할 거 없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뭐 네이버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입니다. 10년물부터 해서 뭐 보면은 굉장히 큰 폭의 일단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대비는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글은 좀 더 이어서 보면 이제 아래는 코스닥 주봉의 차트를 제가 그려놨는데요. 좀 키워서 HTS로 보지 말고 이걸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키워서 보면 이 구간이 2018년도 그 당시 셀트리온을 필두로 한 이 제약바이오의 대폭등 랠리가 있었고요. 또 삼성전자 휴대폰 내 대호황, 또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뭐 BH라든지 뭐 반도체, IT 반도체 뭐 등등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굉장히 큰 폭의 폭등이 있었던 기간이 2017년부터 2018년도 초까지였는데요. 국내 증시도 비슷하죠. 대폭등을 했었고 이때도 대폭등을 했었습니다. 과거 불과 4년 전과 거의 비슷한 유형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통상 이 여기에 있는 노란색 선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노란색 선이 21선인데 이 주봉에서 21선을 몸통을 관통하는 거래량을 동반한 이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통상 이 지수의 상승 추세는 꺾였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 차례 이 2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였으나 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꺾이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었었는데요. 올해 말에 국내 증시가 특히 이제 1월 달이죠. 이 기울기가 이미 꺾여 있는 상태에서 강하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완벽한 하락 추세에 진입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 그냥 하락 추세 진입을 했다. 그렇다면은 이 많은 기간 동안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때 다 손실로 전환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올라오는 이 상승 추세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이죠.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때처럼 21선 위로 올라타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이건 주봉상으로 봤을 때 트립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통상 이 하락, 이 피보나치 비율에서 하락치의 50% 정도까지 반등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 되돌림 파동의, 그러니까 베어마켓, 데드캣 바운스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좀 더 나오면은 0.618까지의 반등을
많이 보죠. 0.618까지 올라간다면 코스닥 지수는 900한 6, 70포인트까지가 단기적인 상승 가능 존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걸 더 먹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는 그걸 좀 안 먹고 좀 조심을 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해 보이고요. 과거 2018년도와 매우 유사한 흐름에 지금 증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아주 매우 유사한 과거의 거래대금 터지는 모습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에야 뭐 워낙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으니까 그때와 비교는 하기 어렵겠지만 차트를 이 앞에 구간을 제외하면 이때도 어마무시한 거래대금이 터진 이후에 하락하면서 거래가 터지고 박살났던 케이스는 똑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어서 주봉을 봤으면 일봉을 볼게요. 주봉을 봤으면 일봉을 잠시 늘어서 이렇게 좀 보죠. 과거 아까 그 주봉입니다. 주봉이 꺾이고 나서 이러한 121선 이평선에 맞는 자리가 있죠. 장기평선의 추세를 완만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61선도 기울기가 우하양, 그 다음에 21선은 당연히 우하양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2평선까지 강한 우하양을 맞았을 때 일봉상에서는 헤드앤숄더가 정확하게 나오고 급락이 떨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뭐 이유는 항상 뭐 그때그때마다 시장에서 만들기 나름인데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졌었고요. 또 한 번 떨어진 거는 한일 무역 분쟁이 또 터지면서 뭐 이렇게 크게 하락을 줬는데 이때 RSI 지표는 과열권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두드러 맞고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가 뭐 이런 구간일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런 구간일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올라와서 이 지점일 수도 있어요. 이 지점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미리 알고 가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 현 시점의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는 뭐 오히려 더 쳐다도 보지도 않고요. 더 약하기 때문에 코스피는 볼 필요도 없는 차트로 보여주고, 자, 코스닥을 보면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RSI 지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을 했어요. 올라가서 약간의 과열 모습이 보여졌다. 지금의 코스닥 일단은 이때 만들어진 고점에서 하락까지의 중심까지 0.5까지 반등이 나왔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이 구간이 정확히 어떤 자리냐, 121선 이평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거기까지는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 놓은 이 121선 이평선의 이 기울기가 꺾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121선 이평선이 이 주가보다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올라가는 게 아주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구간이 근처에 왔다면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 구간에서 분명히 시장은 머물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바로 꺾이기보다는 개인들에게 안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구간에서 좀 버티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뭐 조금 더 이어지겠죠. 자, 이거는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댓글이라든지 뭐 질문 있으면 질문도 달아놔도 되고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아는 걸 더 풀어드릴 수도 있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올린 거고요. 나머지 해외 차트들은 다 한 번씩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계 증시 대부분 반등의 치가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0.5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하는 가운데 전부 다 이런 장기평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장기평선을 기다리고 있죠. 맞고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좀 더 세게 올라왔는데 장기평선 다 맞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떨어질 확률이 좀 높겠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안 좋고 상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댓글 많이 달았으면 제가 종목군들 한번 보려고 했는데 장난이고요. 자, 보험주 쪽 한번 보죠. 지금 이제 금리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미 증시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최근에 어디가 좋았을까 잘 봐야죠. 뉴팡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에너지 섹터, 그 다음에 어그리컬처 이쪽에 농산물 쪽 아마 베이직 잠시만요. 눈에 잘 안 보이네. 여기 있구나. 농산물 섹터. 최근에 굉장히 셌던 섹터가 농산물 섹터도 굉장히 셌어요. 네, D부터 해가지고 뭐 굉장히 농산물 섹터도 세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그리컬처 섹터, 그 다음에 이쪽 방산, 로키드 마틴부터 해서 방산도 굉장히 세고 에너지 섹터도 사실 굉장히 셉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거를 농산물만 조금 따라갔을 뿐, 그 다음에 항공우주 좀 따라가고 있고 에너지 섹터는 뭐 중소형 주 위주로만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쪽은 나중에 차차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인슈어런스 섹터를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먼저 10이라는 종목, 가장 사이즈가 큰 대형주죠. 신고가입니다. 네, 52주 신고가 치고 있어요. 미국의 보험 섹터. 알게 모르게 관심을 안 둔 사이에 올라왔다. 지금 이게 다 시가총액 규모로 보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PGR도 신고가를 치고 있다. 자, 그 밖에 TBR 신고가를 쳐서 계속 랠리를 중에 있다. S&P 500 안에서 지금 신고가를 치는 종목군들이 사실은 보험이었다 라는 겁니다. 5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얘도 지금 상승 전환, 그러니까 신고가 임박에 프루지오, 얘도 프루덴셜 파이낸스, 얘도 신고가 임박이에요. 보면 보험 섹터가 저도 이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신고가라는 거 눈에 띄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차트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DB 손해보험 하나 보면은 이제 보험주 안에서 사이즈가 가장 큰 거는 사실 생명주예요. 삼성생명이 사이즈는 제일 크죠. 12조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가의 이 상속세 이슈로 인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저평가 해도 절대 쳐다도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현대 해상 2조 7천억짜리 2조 7천억짜리 종목이고요. 바닥권에서 꽤 추세가 양호하게 올라오고는 있죠.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과 실적을 같이 볼게요. 작년보다는 굉장히 좋아진 모습입니다.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이고 예상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DB 손해보험 자체가 시가총액이 4조 7천억인데 영업이익이 1조예요. 근데 이 앞전보다 훨씬 좋아진 영업이익단을 보유하고 있고 현대해상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 않나 정도로 생각이 드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겠죠. 일단 돌파를 하려고 하면 이런 구간이 돌파가 되면 얘도 75,000원이라든지 8만원까지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와 있는 1등주 성격으로 저는 좀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에 한화손해보험은 시가총액이 5천억짜리 종목이라 굉장히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고 초대량 거래량이 터졌던 이 시점이죠. 이 시점을 일단은 넘어서 있는 상태에서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왔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의 위치에서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위로 쭉 열려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보험 쪽 안에서 이제 채권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보험 쪽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손해보험, 과거에 좀 셌던 하나생명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앞자리에 매물이 좀 많아서, 앞자리에 매물이 좀 있어서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업이익단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21년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2조 6천억짜리가 1조 3천억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측면에서는 엄청난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하나손해보험과 하나생명은 분명히 같이 엮어서 좀 봐줘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좀 무게감이 있는 종목군들은 수급이 동반해서 들어온다면 더 큰 파급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대장주는 하나생명이었는데 일단은 대장이 바뀔지 안 바뀔지 하나생명도 같이 놓고 봐볼 필요가 있고, 은행주도 같이 보죠. KB금융 최근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코스피 지수와 비교를 했을 때도 추세가 나쁘지 않고요. KB금융 저희도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우리금융지주라든지. 근데 여기에서 수익률 게임으로 붙을 때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때도 2020년 말부터 초에 뭔가요? 미국 장단기 금리 막 폭등할 때 뭐 윤석열 이슈도 있었겠지만 그때 은행주 대장으로 올라왔던 게 제주은행이었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잡주, 소형주가 또 수익률 게임에서는 압도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을 몇 개 압축을 해놓고, 지금 시점에서 금리가 막 폭발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이런 게 시장에서 이슈화가 강하게 된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 정도까지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보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